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두 외교장관은 자리에 앉은 약 13초 동안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신형 조정 방사포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세계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하루 만에 20명에 가까운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 주진우 부장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강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 경제에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일 내각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0여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일이 수출 여부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나라 경제가 입을 타격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 전체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베 총리 최측근인 아마리아 키라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100% 처리할 방향이라며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리 위원장은 경제산업상 출신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외교부도 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강행을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제외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미국 측 중재안과 한국의 대응을 지켜본 뒤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조치를 강행하면 미국은 일본이 나쁘다고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가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관과 총리의 서명, 일왕의 공표를 거쳐 3주 뒤 시행됩니다. 통상 서명 절차에 사흘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7일 공표돼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한일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에 저희 취재기자가 가 있고 강경화 장관이 출장 간 태국 방콕에도 취재기자가 동행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어서 두 곳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의 홍혜영 기자입니다. 자, 홍 기자, 일본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내일 오전 10시 가기를 앞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예정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 국가는 특별 취급이라며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민당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요? 네, 우리 국회의원 방일단은 아베 총리에 이어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과 오늘 오전 면담이 예정됐었는데 어젯밤 자민당 측이 갑자기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당초 어제 예정된 만남이었는데 어제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연기를 통보했고 또 오늘은 만남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 의원단은 외교 결례라며 불쾌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이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저희들이 국을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을 앞둔 아베 총리가 만남을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일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이 아닌 각자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만 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양국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예, 태국 방콕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일본 외상을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고노 외상은 강 장관 면전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콕의 이채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채현 기자, 분위기가 냉랭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일 장관은 55분 회담 중 통역을 제외하면 30분 남짓 대화를 나눴는데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일의 수출 규제 조치의 그 원인이 그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 어느 한쪽이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화이트 국가 제외 효력이 발생하는 21일의 시간 동안 맞대응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은 친구처럼 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만 기자들에게 공개된 1분여 동안 인사말은커녕 눈 한 번 맞추지 않았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입장은 변화가 없고 간극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현상유지 중재안도 오늘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냉랭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달리 최근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던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의 회담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또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는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는 간단한 의견 교환만 했습니다. 방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상황 점검에 나섰고 내일 일본이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며칠 전 미국이 현상 유지 개념인 스탠드스틸 중재안을 한국과 일본에 제시했는데 우리와 달리 일본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좀처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걸로.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막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보도대로 미국이 일본에는 화이트 국가 배제 철회를,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불가를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상황 점검 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배제 발표가 날 경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일본과 독도 문제로 분쟁을 벌일 때 특별 담화문을 생중계로 낭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한일 정보 보호협정 연장 파기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제는 외국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1965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와 일본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외신은 막판 반전 없이 끝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뉴스를 전하면서 양국 관계와 대북 안보의 앞날에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일 관계는 1965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외교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 반도체 공급에 지장을 주고 북한에 대한 중요한 안보 협력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을 촉구하는 미국 언론과 전문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CNBC는 한일 갈등 고조가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 역시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본 전자기기 업계와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도 타격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우울한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수출은 8개월째 내리막길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달째 0%대에 머물고 있어서 경제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달째 이어진 감소세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28%나 줄었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규제로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 차질이 커지고 그 범위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 부진이란 터널의 끝이 어디쯤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예측이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기간이 길어진다면 저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사나 이런 데 납품에 차질을 줄. 소비 위축에 따른 저물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달째 0%대에 그쳤습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쪼그라들어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옵니다. 다만 통계청은 물가 하락 국면은 아니어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장기화, 상시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에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연준의 심각한 우려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It is intended to ensure against downside risks from weak global growth and trade policy uncertainty.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인하 기조를 유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렸지만 0.25%포인트 인하 폭에 시장은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급락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며 0.25%포인트에 그친 소극적 인하를 비판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어서 원화 가치 상승과 우리 수출에 큰 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또 정책적 대응을 어떻게 추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지는 당연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체온이 식어가는 우리 경제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마 추경 예산안을 얼마나 통과시킬 것인지 여야가 막판 조율 중인 것 같은데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아직 예산안 조정도 덜 끝났는데 오늘 중으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이라면 오늘 밤늦게 밤 12시를 넘겨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예결위의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2시가 4시로 다시 8시로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00억 원은 합의가 됐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미세먼지 대응, 민생 경기 지원 예산,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관련 예산도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모두를 합한 총액 규모를 얼마로 할지를 두고 여야 사이 이견이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재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조 6천억 원이라며 적자 국채를 줄이면 예산안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한국당도 의원총회를 막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추경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과 그동안 계류됐던 각종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되면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회 제출 98일 만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긴 처리 기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북한 문제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우리 군이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즉각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머쓱해진 상황인데 그래도 궤적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여러 개의 로켓 발사건이 있는 이른바 다연장 로켓 이동식 발사대. 화염 속에 솟구치는 발사체. 포물선 궤적을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담배를 피며 간부들과 활짝 웃기도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장면이라며 오후 3시쯤 공개한 사진 15장입니다. 북한은 어제 쏜 발사체는 신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의 주된 특징인 다연장 로켓 발사대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새벽 원산에서 발사된 발사체 2발은 고도 30km로 250km를 날았습니다. 군은 초기 속도가 방사포치고는 빠르고 초기 비행 궤적도 포물선을 그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발사체는 초기 이후 비행 패턴이 달라 다른 무기로 대응해야 합니다. 방사포는 현재 우리 군의 전력상 쏘면 일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탄은 맞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원점을 신속하게 타격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군은 이지스-3과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가 동시에 잡아냈다고 했지만 분석과 방어 시스템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북한은 어제 사용했다는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사포에서는 없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발사체에 날개가 달려서 조종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조종 방사포인데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권까지 방사포의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상단에 유도장치로 보이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지난 5월 5일 공개된 신형 300mm 방사포의 날개보다 아래쪽에 위치했습니다. 북한은 조종 방사포라고 불렀습니다. 날개 같은 형상들이 좀 식별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종이 가능한 유도탄 형태의 방사포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신형 방사포가 원하는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하단부 직경도 두꺼워진 모습입니다. 이번 방사포가 고도 30km에 250km까지 날아간 만큼 400mm 방사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거리가 50km 이상 늘면서 수도권을 위협하던 방사포가 육해공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F-35가 배치된 청주기지까지 사정권으로 두게 됩니다. 북한은 상세 재원을 감추기 위해 발사 차량 사진에 모자이크를 쳐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우리 군은 미사일이라고 하고 북한은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우선 방사포의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방사포는 북한 용어입니다. 우리 용어로 치면요, 이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화면으로 좀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방사포는요, 발사관 여러 개를 통해서
동시에 로켓을 퍼붓는 방식입니다. 이 목표 지점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들먹이면서 위협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제는 뭐 200km 이상 갔으니까 거리도 상당한데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요. 유도 장치의 유무 그리고 발사 궤도, 탄두 중량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유도 장치가 있으면 미사일, 없으면 방사포로 받는데 최근에는 그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북한도 오늘 표현하기로는 조종 방사포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유도 기능이 들어간 방사포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포물선을 그리다가 이 정점 고도에서 이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이 방사포는 발사 후에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고요. 예. 자, 수평으로 계속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탄두 중량도 이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 공개한 300mm 방사포의 경우에 탄두 중량이 150kg에서 200kg 정도인데 비해서 스커드형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두 발씩 쏘는 미사일에 비해서 이 방사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수십,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사포였다면 수십, 수백 발도 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어제는 왜 2발만 쐈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이 신형 방사포가 시험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무기 체계는요, 이 같은 조건에서 한 발만 쏴도 충분히 측정치 값이 나오면 성공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발을 쏴서 반복해서 실험할 필요가 없죠. 돈도 많이 들고요.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조만 8월 달에 더 쏠 것 같아요. 만약 거기 신형이라면은 보통 어떤 뭐 미사일, 유도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미사일 같은 경우 10번 정도는 시험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저 왼쪽의 사진이 북한이 오늘 공개한 방사포 사진인데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한 것도 시험 발사 단계이기 때문이겠군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사포라는 건 요격이 가능합니까? 신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낮은 고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이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군도요, 일단 얻어맞고 대량으로 보복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정도는 돼야 방사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화면에 나오는 이 무기가 바로 아이언돔입니다. 사정거리 4에서 70km 단거리 미사일과 포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요. 자,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각은 고작 15에서 2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예, 미사일의 방사포의 걱정거리가 갈수록 느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첫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서울 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에 이어서 좌천성 인사통보를 받은 주진우 부장검사까지 오늘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후배 검사들에게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부장검사. 좌천성 인사인 안동지청장 발령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린 A4 용지 2장 분량의 사직 인사에는 인사불만이 담겼습니다. 자신을 정치색이 전혀 없는 검사라고 전제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공직관이 흔들리게 돼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사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서울 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에 이어 주 부장검사까지 간부 전원이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 간부 전원 사태에 주인 검사마저 남원지청장으로 발령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소유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순항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간 간부 인사 하루 만에 2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옷을 벗으면서 검찰 조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수통 검사만 중용을 해서 편가르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전임 총장이 남긴 조직 운영 덕목으로 포용을 강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따뜻한 인품과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지난 2년간 검찰을 이끌어주신 하지만 지난달 26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어제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해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어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무려 18명. 검사장 승진 탈락이나 후배 기수의 추월 등을 이유로 일찌감치 물러난 고위직 검사까지 합치면 50명을 훌쩍 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그만큼 예상을 벗어난 인사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 사표를 던진 최종무 부장검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황망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검찰청에서도 밀려드는 사직서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푸념에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인사는 처음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검찰총장과 함께 일했던 특수통 측근 검사들로만 참모 자리가 채워져 검찰 구성원 간 이질감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첫 인사부터 검찰 조직 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윤 총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관리인에게 폭언에 폭행까지 당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영상 속 피해자가 자국민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영상 정보가 불충분해서 가해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농장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더니 태도가 나쁘다며 폭언을 합니다. 빨리 일하라고 공설계 반갑 주세요 이랬다고? 외국인 근로자가 억울하다는 듯 두 손을 올리며 표현을 하자 갑자기 폭행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반갑은 네가 갖게 돼야지 반갑은 써 이러니까 눈이 막 부르니까 쳐다도 안 보고. SNS를 통해 퍼진 외국인 노동자 폭행 영상입니다. 영상 속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썼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어제 폭행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И, конечно же, нужно искоренять это все. Нельзя допускать насилие со стороны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другому. И я думаю, что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оже заботится об этом. SNS에선 영상 이외의 장소와 일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폭행 현장이 전남으로만 추정될 뿐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자기 나라 사람 같다 이거죠. 그 뭐 다른 무슨 단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상만 가지고 온 거예요. 경찰은 폭행 장소와 가해자를 파악하기 위해 SNS에 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양천구 저류시설 사고로 실종됐던 2명이 오늘 새벽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새신랑과 돈을 벌러 한국에 온 미얀마 청년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이 더 컸는데요. 이 양천구와 시공사는 숨 개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니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하 40m 아래로 내려간 구조대가 실종자를 싣고 올라옵니다. 밤새 터널의 물을 빼가며 진행된 구조 작업 끝에 오늘 새벽 5시 45분쯤 남은 실종자들을 찾았습니다. 구조대는 터널 입구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맥박과 의식이 이미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결혼한 30살 새신랑과 매달 고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던 20대 미얀마 청년이어서 주의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반복된 인재의 유족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수문이 열렸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리 주체인 시공사와 양천구청은 누가 수문을 제어하는지를 두고 오늘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양천구청 측에 권한을 넘겼어요. 네, 저희가 뭐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운전 했을 때는 왜 우리한테 하자고 하고 이제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권한이 없다고 하느냐. 어제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사고 책임을 두고는 내 탓 타령입니다. 경찰은 1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6.7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 폭염이 내일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돼서 이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목수들이 가설물에 박힌 못을 뺍니다. 얼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두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햇볕을 막아보지만 온몸에서 나는 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가 있어도 땀이 나고 땀이 나니까 작업 능률도 안 오르고. 제주에서는 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돼지가 100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90kg대에 출하를 해야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금 사료가 덜 더워가지고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경북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36.7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강릉이 36.4도, 대구 35.6도, 서울은 30.1도까지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자체는 더위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7곳구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냉각 장치를 설치했고 강릉과 포항, 제천시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배치했습니다. 폭염에 남성도 양산을 손에 들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선크림 바로 양산 써야지 좀 버틸 것 같아가지고 쓰고 나왔어요. 내일은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으로 폭염특보가 확산됩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여름철 계곡에서 영업하는 식당 찾으시는 경우 있으시죠? 계곡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에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도 며칠이면은 다시 영업이 재개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유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평상을 깔아놨습니다. 곳곳에 천막과 파라솔이 자리 잡았습니다. 계곡물을 막아 물놀이장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 16곳에서 불법 업소 74곳을 적발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영업장을 계곡 쪽으로 무단으로 확장해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2주 전쯤 단속에 적발된 곳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계곡 위에 이렇게 대형 천막을 치고 아래에는 평상도 깔았습니다. 단속반에 적발됐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합니다. 하천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많아도 그 광고를 몇십억 하면은 그거 나오는데 그뿐만이 문제가 다르잖아요. 상인들이 벌금을 무시하는 건 음식값에 자릿세를 받아 그보다 훨씬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닭백숙 하나에 10만 원은 기본이고 20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먹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성수기 때나 여름철에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곡의 불법 영업과 바가지 상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학교도 강사도 학생들도 아우성입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높이려다 보니까 강사 수를 줄이는 대학이 많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강사 이름도 모른 채 수강 신청을 하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선착순 마감이다 보니 학생들은 수강 신청 화면에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초 단위까지 해서 보통 수강 신청을 하는데 올해 특히 세부 내용이 불확실한 강의가 많아 눈치 작전이 더 치열합니다. 강사님들이나 교수님 이렇게 이름이 안 떠가지고 시간대로 했던 것 같아요. 원했던 이런 교수님이 아니면 뭔가 난리가 나겠죠 아마.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이름 없는 강의가 부지기 수이고 강의 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적어져서 저희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못 듣는. 교양 수업 수가 한 200개 정도 줄어들어서 수업 이름만 보고 시간표를 짜서 아예 학사 일정을 미룬 곳도 있습니다. 비전인 교양까지 공개 채용하라고 해가지고 학사 일정이 좀 차질 생겼고. 오늘부터 강사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국대학 3분의 2는 아직 강사 공개 채용 공고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랜 예고에도 예산 탓, 전례 탓 등의 이유로 준비 소홀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강사들 공간 마련이라든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한번 채용하면 1년에서 3년 이제 강의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심차게 도입된 강사법. 힘겨운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강사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강사들은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시간 강사 A씨는 최근 한 서울 사립대학으로부터 느닷없는 제안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혹시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묻고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초빙교원이나 그런 신분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강사법은 대학은 시간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겸임 교수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료도 시간 강사의 절반 수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초빙, 촉탁, 특임 교수 등의 낯선 수식어로 포장합니다. 용어상에는 어떤 처우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전임 수준에 머무는 거다. 노골적으로 위장 취업을 제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으니까 너 어쨌든 겸임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둬. 이런 식으로. 강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엔 대학의 이런 꼼수 채용 경험담이 잇따릅니다. 시간 강사 수는 올해에만 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익대는 작년 2학기 211명에서 지난 1학기엔 77명으로 급감했고 대구대는 1년 새 300명을 해고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1년 전보다 강의 수를 30%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대학은 재정난 탓을 합니다. 최대한 수업을 강사 선생님들을 좀 줄여놓고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걸 봐서 다음 학기나 내년에 늘리자. 강사법이 강사들을 되려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형편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은 하나인데 사장님은 140명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 주방으로 불리는 공유 경제인데요. 이 주방을 공유하니까 초기 비용이 크게 절약될 텐데 지난 5월 합법적으로 공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젊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각종 야채를 썰어 담아 샐러드 도시락을 만듭니다. 바로 뒤쪽에선 튀김기를 이용한 메뉴 개발이 한창입니다. 각기 다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창업자들이 주방 하나를 함께 씁니다. 이 주방 하나를 공유하는 사업자는 무려 140개가 넘습니다. 창업자들은 이렇게 주방과 식기, 식자재 창고 등을 공유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엔 식품위생법상 주방 하나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했지만 공유 주방이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며 한 지붕 다가족이 가능해졌습니다. 크게는 1,000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눠 영업하는 공유 주방 식당도 생겼습니다. 낮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운영하는 분식점이지만 밤에는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바뀝니다. 본인 공간과 설비가 없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젊은 셰프들의 초기 창업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식음료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재민입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자 김대중 신민당 고문에 동교동 집에 기자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 동교동계 정치인 20명점이
김고문을 이렇게 병풍처럼 에워쌌습니다. 당시 여기 갔던 사진 기자는 정치인들이 1시간 회견 내내 돌부처처럼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촬영 구도에 귀신같이 끼는 국회의원을 우스갯소리로 꼭 끼워라고 부릅니다. 꼭 끼어든다는 뜻이죠. 어느 정치인은 보스에게 귀옛말을 하는 사진이 자주 찍혔는데 알고 보니 별만 아니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거였답니다. 정치인이 얼굴을 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선거 때문일 겁니다. 민주당의 두뇌 집단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대외비 보고서도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구원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에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부당층에서도 적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혹시라도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때려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면? 자, 그런데 일본이 거꾸로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들이댄다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듯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자는 여당 의원, 죽창가를 들먹이며 친일 반일 편가르기 하던 청와대 수석의 은행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동맹국 가운데서는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양보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이런 중차대한 현실을 표로 계산하는 문서를 은밀히 돌려보는 집권당의 풍경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1일 앵커의 시선은 한일 갈등에 대한 어떤 셈법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텐데요. 여기에 소나기가 습도를 끌어올려 정말 찜통처럼 푹푹 찌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산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이 습하면 열기가 쉽사리 식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이겠습니다.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앞으로 강한 햇살이 더해지면서 날이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날씨 변화가 심하니까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